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자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보이지 않는 것들을 접하며 살았어요. 아빠를 따라서 오래된 폐가에 간 적이 있는데 아마 엄마가 아파서 저를 맡길 데가 없으셨던 것 같아요. 아빠가 저더러 차에서 얌전히 기다려야 한다고 했지만 제가 워낙 호기심이 많은 애였거든요. 아빠 몰래 차에서 내렸는데 주변 공기가 음산하더라고요. 아빠가 들어간 폐가 근처로 가자 그 느낌이 더 선명했어요. 저도 모르게 폐가 안으로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 순간 평소에 보던 것보다 좀 더 흉물스러운 게 보이더라고요. 아빠는 그것을 물리치고 있었어요. 저는 아빠의 뒤편에 서서 아빠가 그것을 물리치는 것을 지켜보았죠. 작업을 끝낸 아빠의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처음 보는 모습이라 당황하고 있는데 저를 발견한 아빠가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너 언제부터 여기 있었어? 아빠, 왜 이렇게 땀을 많이 흘려? 그거야. 아빠가 지금... 아니, 도대체 언제부터 여기 있었던 거야? 조금 전부터. 아빠가 차에 있으라고 했잖아. 심심해서 나왔어. 조금 뒤 할머니 한 분이 와서 아빠에게 감사하다면서 봉투를 주더라고요. 그게 아빠의 일이라는 걸 처음 한 날이었습니다. 그날 차를 타고 돌아오는데 아빠가 불안해하며 묻더라고요. 많이 놀랐어? 아니? 안 놀랐다고? 왜 놀라? 아니, 아빠가 공중에 대고 막 이상한 동작도 하고 그랬잖아. 공중이 아니라 그 언니 보고 하던데? 얼굴에 빨간 거 많이 묻은 언니. 뭐? 아빠는 퇴마사였어요. 법사여서 결혼도 하고 저도 낳았는데 제가 자신과 같은 능력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못 하셨던 것 같아요. 워낙 어릴 때부터 엄마가 아팠다 보니 저는 주로 혼자 놀았어요. 아빠는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 없었다 보니 제가 누구랑 노는지 전혀 몰랐던 거죠. 남들이 보기엔 혼자 노는 것처럼 보였겠지만 장난감을 달라고 조르는 친구 귀신이랑 놀기도 하고 언젠가부터 동네에서 보이지 않던 꼬마랑 놀기도 했어요. 한 번은 그 꼬마 엄마가 전봇대에 꼬마를 찾는 전단을 붙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엄마의 어깨를 툭툭 친 뒤 말했어요. 아줌마, 그 애는 잘 놀고 있어요. 그랬더니 아줌마가 난리가 난 겁니다. 제가 자기 아이를 숨겼다고요. 아픈 엄마는 상황을 전혀 수습하지 못했고 결국 아빠가 오셨죠. 아빠는 우리 집에 있는 그 꼬마와 아줌마가 붙이는 전단 속 꼬마를 번갈아 보더니 아주머니를 진정시켰어요. 아이를 잃어버리셨어요? 아, 예. 근데 얘가 우리 애랑 같이 놀았다고 하잖아요. 저는 지금도 여기 있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아빠가 황급히 저를 방으로 보내더라고요. 저는 너무 궁금해서 방문에 귀를 대고 거실에서 나누는 대화를 들었어요. 아이가 아무래도 세상을 떠난 것 같습니다. 말도 안 돼. 당신이 우리 애 납치한 거지. 그래서 저 여자애가 우리 애가 이 집에 있다고 한 거지? 와서 우리 집 다 찾아보셨다면서요? 그래. 그러니까 어디다 숨겼냐고. 그때였어요. 처음 듣는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우리 애 찾았대. 누군가 우리 집에 온 것 같더라고요. 방문을 슬쩍 열고 틈새로 보는데 아줌마의 남편인 것 같았어요. 뭐? 일단 병원으로 가자. 우리 애 찾았다며? 왜 병원으로 가? 아저씨는 흐느껴 울기 시작했고 그 순간 저는 보았습니다. 그 애가 자기 엄마 아빠에게 다가가 우는 얼굴을 가만히 보는 모습을요. 그 후로 그 꼬마는 우리 집에서 볼 수 없었어요. 아마도 아빠가 퇴마를 한 거겠죠? 그날 이후 저는 어딜 가서도 눈에 보이는 걸 말하면 안 됐어요. 아빠가 신신당부했거든요. 절대 네가 뭘 보고 있는지 말하면 안 돼. 왜?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야.
조금씩 크면서 알게 됐죠. 그게 귀신이라는 걸. 그래서 학교에서도 길에서도 집에서도 보이는 모든 것들을 외면하며 살기 시작했어요. 그 사이 엄마가 돌아가셨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엄마의 영혼은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빠와 크게 싸운 적도 있어요. 아빠가 엄마 못 오게 하는 거지. 그런데 아빠가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진짜야? 아빠가 그랬어? 엄마도 좋은 데 가서 편히 쉬어야지. 이승에서 고생이 많았잖아. 그래서 아빠가 진짜 엄마를 보냈다고? 산 사람이 있어야 할 곳과 떠난 사람이 있어야 할 곳은 다른 거야. 그게 서로에게 결국 좋은 거고. 너도 이 일을 하려면 그걸 확실히 알아야 해. 그때 깜짝 놀랐어요. 내가 아빠랑 같은 일을 할 것 같아? 타고난 걸 외면할 수는 없잖아. 넌 지금도 아빠랑 같은 걸 다 볼 거 아니야. 난 싫어. 아빠처럼 남들 앞에서 떳떳할 수 없는 일은 안 할 거야. 떳떳하지 않은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니 굳이 말하지 않는 거야. 그게 떳떳할 수 없는 거 아니야? 저는 아빠처럼 살기 싫었어요. 어릴 때 방학에 외가에 갔다가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가 하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결혼을 잘못 시켰어. 평생 아픈 적이 없던 애였는데. 그러니까 말이야. 그냥 법사인 줄만 알았지. 온갖 귀신을 붙이고 다니는 놈인 줄 알았나? 아유, 내 새끼. 불쌍하기도 하지. 그때 저는 외할머니의 품에 안겨 잠들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잠이 깼었거든요. 그런데 두 분이 엄마와 아빠 얘기를 하고 있어서 눈을 못 뜨고 있었던 거죠. 어린애가 연기를 잘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외할머니는 제가 잔다고 철석같이 믿고 계신 것 같았어요. 제 이마를 여러 번 쓸어넘겨 주시더니 다시 제 엉덩이를 토닥토닥 두드려 주셨는데 그대로 다시 잠들고 말았죠. 그래서 어렴풋이 아빠로 인해 엄마가 아프다는 생각을 늘 했던 것 같아요. 나는 아빠처럼 내 가족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했던 거죠. 다행히 저에겐 또 다른 재능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요리였어요. 고등학교도 요리를 배울 수 있는 학교를 갔다 보니 졸업 후 서울로 가서 레스토랑에 취직했어요. 바닥부터 시작해서 점차 부주방장까지 됐는데 사장님이 지점을 내시면서 저한테 주방장 자리를 제안하시더라고요. 마음 같아선 본점 주방장 자리를 주고 싶은데 내가 의리가 좀 있는 편이야. 지금 셰프를 보낼 수는 없을 것 같고 대신 자네한테 새 지점 셰프 자리를 주고 싶은데 어때? 처음엔 얼떨떨했지만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믿어주신다면 잘해볼게요. 잘할 거 알아. 가서 본인에게 맞는 위치에서 실력 발휘 잘해. 제 실력을 알아봐 주신 사장님 덕분에 저는 비교적 어린 나이에 주방장이 됐어요. 내가 주방장인 지점이 본점보다 잘 안 되면 안 된다는 생각에 마음이 초조했는데 제 음식이 통하더라고요. 우리 지점은 본점보다 수익이 더 날 정도로 잘 되기 시작했고 사장님은 저에게 지점장 자리까지 주셨어요. 이제 자네 가게나 다름없으니까 더 열심히 할 수 있지?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대신 종종 다른 지점 요리사들 좀 보낼 테니까 교육 좀 부탁할게. 그럼요. 얼마든지 보내세요. 그렇게 지점장까지 맡아 한창 바쁘게 지내던 어느 날 주방에 있는데 웬 사모님이 저를 찾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인사를 나갈 생각이었기 때문에 나갔는데 무척 야윈 모습이었어요. 그분이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입맛이 하나도 없어서 음식을 제대로 못 먹은 지 오래됐어요. 근데 우리 셰프님 음식은 입에 너무 잘 맞네. 사모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식사는 잘하셔야죠. 많이 야위신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가 원래 풍채가 좀 있는 여자였는데 살이 쏙 빠졌어. 그 사모님을 보는데 뭔가 사연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러나 모른 척 감사하다는 인사만 전했죠. 며칠 뒤 그 사모님이 다시 레스토랑에 오셨길래
제가 평소 만들어 먹는 집반찬을 싸드렸어요. 혹시나 그 사모님이 오실까봐 가져다 둔 거였는데 마침 딱 맞춰 오셨더라고요. 아우, 세상에. 이렇게 따뜻할 수가. 그냥 제가 집에서 만들어 먹는 거라 별건 없어요. 비싼 재료로 만든 것도 아니고요. 그래도 제 손맛이 입에 맞으시는 것 같아서 조금 가져와 봤어요. 정말 고마워요. 나 눈물 날 것 같아. 눈물 날 일이 있으셨던 거겠죠. 마음껏 우셔야 마음도 풀려요. 사모님은 제품에 안겨서 한참이나 우셨어요. 뭔가 사연이 깊으신 것 같아서 마음이 자꾸 쓰이더라고요. 한참을 우시던 사모님이 물으셨어요. 혹시 쉬는 날 우리 집에 한번 와줄 수 있어요? 네, 갈게요. 가서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맛있는 건 내가 대접해야지. 시간만 내줘요. 쉬는 날 저는 약속대로 사모님 댁에 갔어요. 한눈에도 큰 저택이었는데 제 차가 도착하자마자 바로 대문이 열리더라고요. 왔어요? 사모님은 달려나와 저를 안아주셨어요. 말씀 편하게 하세요. 사실 제가 엄마가 어릴 때 돌아가셔서 사모님을 보고 있으면 엄마 생각이 많이 나요. 그랬어? 알겠어. 나야 좋지. 일단 들어가자. 들어가 보니 저를 위해서 많은 걸 준비해 두셨더라고요. 아니, 누구 생일이에요? 좀 과한가? 좋은 거 해주고 싶어서 이것저것 욕심을 내다 보니 좀 성대해졌어. 누가 보면 잔치라도 하는 줄 알겠어요. 잔치 맞지? 내가 우리 셰프님을 얼마나 기다렸는데. 왜 그렇게 기다리셨어요? 오늘은 제가 요리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셰프님 보고 있으면 내 딸 생각이 많이 났거든. 따님이 어디 가셨어요? 우리 딸을 참 많이 닮았어. 사모님이 제 뺨을 가만히 만져보시더라고요. 사모님, 우리 딸 죽었어. 네? 어디 간 건지도 모르게 그렇게 됐어. 사모님,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래서 입맛이 늘 없으신 거예요? 자식 앞서 보내고 입맛 있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 저는 너무 놀라서 사모님을 안아드렸어요. 제가 앞으로도 뭐라도 드실 수 있게 도울게요. 그래서 말인데, 네, 혹시 우리 집에서 같이 살면 안 될까? 네? 지금 받는 연봉보다 더 줄게. 지금 있는 자리는 남의 가게지만 우리 집에서 일하다가 네 레스토랑 차리고 싶다고 하면 차려줄게. 저한테는 너무 과분한 제안이에요. 과분하지 않아. 충분히 받을 만해. 내 욕심이기도 하고. 그냥 내 옆에 두고 싶어서 그래. 저는 고민 끝에 사모님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사실은 받지 않으려고 했는데 수척해진 모습이 자꾸 눈에 밟히더라고요. 사모님 댁으로 첫 출근하던 날 사모님이 정말 좋아하셨어요. 저한테 요리할 거 없다고 그냥 같이 수다나 떨자고 하시더라고요. 일단은 진정시킨 뒤 소박하게 식사를 가져왔더니 그걸 다 드시더라고요. 네가 주는 건 다 맛있어. 첫 끼니까 속을 좀 달래드리려고 간단하게 준비했어요. 점심은 좀 더 드실 수 있겠죠? 그럼 다 먹을게. 오늘은 일하지 말라니까. 일 같지가 않고 꼭 사모님을 보살피는 것 같아서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딸이 널 보내준 거 아닐까? 진짜 내 딸 같아. 그럼 제가 드린 건 다 드시기로 약속해요. 무리하게는 안 드릴게요. 다 먹을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사모님의 사정은 참 딱했어요. 딸이 세상을 떠났지만 시신도 수습을 못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사연을 알수록 더 짠해서 더 잘 챙겨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사모님도 저를 딸처럼 여기셔서 저는 가정부였지만
사모님의 딸처럼 편하게 일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제 인생의 3번째 문이 열린 것 같아요. 퇴마사 아빠처럼 살기 싫어서 서울로 가서 요리사가 됐고 재벌집 사모님의 부탁으로 그댁 가정부로 들어가게 됐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사모님이 회장님이 수상하다며 저에게 부탁하셨어요. 회장님 들어오면 장롱에 숨어서 지켜봐. 저는 사모님의 손에 의해 장롱 안으로 밀어넣어졌고 그 순간 장롱 속에서 믿지 못할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놀라서 밖으로 나오자 사모님이 물으셨어요. 봤어? 네. 뭐가 보였어? 회장님, 언제부터 저러셨어요? 좀 됐어. 나도 보고도 믿기지가 않아서 창피해서 어디 가서 말할 수도 없고 네가 봐도 이상하지? 이상해 보이셨겠어요. 입술도 빨갛게 바르시고 바비 인형을 갖고 노시니까. 그래, 내가 환장하겠어. 회사만 다녀오면 방에 틀어박혀 절하고 있다니까? 걱정이 많으셨겠어요. 걱정뿐이겠어? 너도 놀랐지? 너한테는 보여주고 고민 좀 나누고 싶었어. 내가 너무 충격적인 걸 보여줬나? 장롱 안에서 본 회장님은 평소 과묵하고 근엄해 보이던 모습과는 전혀 딴판이었어요. 입술에는 빨간 립스틱을 곱게 바르고 조신하게 앉아서 바비 인형을 들고 인형놀이를 하고 계셨어요. 저는 한숨이 났습니다. 사모님, 제가 한 번 더 장롱에 들어가서 봐야 할 것 같아요. 그 흉측한 걸 또 보겠다고? 다시 봐야 알 것 같아서요. 뭘? 일단 다시 보고 말씀드릴게요. 저는 제 발로 다시 장롱에 들어갔어요. 장롱 안에서 본 회장님은 다시 봐도 기괴했습니다. 아유, 예뻐라. 예쁘기도 하지. 넌 세상에서 가장 예뻐. 물론 내가 가장 예쁘지. 우리 엄마 아빠가 그랬거든. 세상에서 내가 가장 예쁘다고. 내가 백설공주냐고? 백설공주보다 더 예쁠걸? 정말 입이 다물어지지 않더라고요. 근데 언제까지 거기서 지켜볼 거야? 회장님이 불쑥 누군가에게 말을 걸더라고요. 저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제가 대답하지 않자 회장님이 곧 저를 돌아보시더라고요. 겁쟁이, 장롱 속에서 숨어서 뭐해? 회장님 방 장롱은 사모님의 드레스룸으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드레스룸에 연결된 문으로 들어가서 몰래 보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거기 있는 걸 알고 있었더라고요.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나갔어요. 저 부르셨어요? 존댓말은 무슨? 저 언제나 존댓말 했잖아요. 그렇게 모른 척 하시겠다? 회장님이 아니세요? 내 입으로 말해야 아는 척 하겠다는 거야? 네가 누군데? 순간 회장님의 눈빛이 새초롬하게 변했어요. 네가 맞춰봐. 온몸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저는 조용히 회장님 방에서 나왔습니다. 방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모님이 물으셨어요. 뭐라고 하는 것 같던데. 네, 대화 좀 나눴어요. 그래? 저꼴로 있으면서 너랑 대화를 해? 창피하진 않고? 창피한 것도 모르실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야? 혹시 우리 회장님 정신 놓은 것 같아? 그게 아니라 저분은 회장님이 아니에요. 저는 사모님을 모시고 아무도 없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사모님,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저희 아버지가 퇴마사세요. 어? 법사셨는데 퇴마하실 줄 아는 분이셨어요. 아유, 그랬구나. 전혀 몰랐네. 근데 갑자기 그 얘기는 왜 하는 거야? 그게 그 영향인지 저도 귀신이 보여요.
사모님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시더니 생각이 정리되신 듯 했어요. 우리 회장님, 귀신신 거니? 그런 것 같아요. 사모님은 그제야 손뼉까지 치셨어요.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 저럴 양반이 아니거든. 그래서 치매인가 고민 중이었는데 치매는 아닌 거네. 네, 그런 것 같아요. 눈빛부터 분명해요. 근데 어떤 귀신인지가 아직 안 보여요. 혹시 립스틱이나 바비 인형 좋아하시던 분이 있었나요? 사모님이 눈시울을 붉히시더라고요. 누구겠어? 우리 딸이었지. 아, 따님을 사진으로 본 게 달아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우리 딸 방이 그대로 있긴 한데 어릴 때 갖고 놀던 장난감이나 립스틱은 전부 창고에 있었거든. 그걸 가져다가 저러고 있는 거야. 그럼 지금 회장님 몸에 우리 딸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귀신이라 정확히 따님이라고 하긴 어려워요. 그래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인사 좀 해야겠다. 사모님은 제가 말릴 틈도 없이 회장님께 달려가셨어요. 쫓아가 보니 사모님이 멍하니 방안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사모님, 왜 그러세요? 저 꼴 좀 봐. 회장님은 빨간 립스틱을 바른 채 바비 인형을 꼭 안고 잠들어 계셨습니다. 간 것 같아요. 벌써? 또 올 수도 있겠죠. 저 물건들이 문제 같긴 한데 저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딸이 오는 거야? 그럼 내가 갖고 있을래. 사모님, 조심하셔야 해요. 우리 딸인데 조심할 게 뭐가 있어. 저도 어릴 땐 아빠가 돌아가신 엄마의 영혼을 쫓아버린 게 화났었어요.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엄마도 퇴마했다는 거야? 네, 아빠가 퇴마사여서인지 우리 집에도 이런저런 귀신들이 잘 붙어왔는데 엄마는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빠한테 물었죠. 아빠가 쫓아낸 거냐고. 쫓아내셨대? 네, 인정하시더라고요. 산 사람과 떠난 사람은 있어야 할 곳이 다르다고요. 근데 이제는 저도 그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왜 그러신 것 같은데? 외할머니랑 외할아버지가 나누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아빠가 퇴마사여서 건강하던 엄마 몸이 안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딸을 위해서 그러셨겠구나. 네,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때는 어떻게 아빠가 엄마를 쫓아낼 수 있냐고만 생각했는데 다 저를 위해 그러셨던 것 같아요. 구천을 떠도는 엄마는 우리 곁에 있었던 엄마랑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그랬구나. 그럼 우리 딸은 저렇게 회장님의 몸을 점령하게 둘 수 없잖아요. 갈수록 허약해지실 수도 있어요. 맞아. 요즘 들어 잠도 많이 안 주무시고 식사도 거르실 때가 많아. 그러셨군요. 그렇다면 얼른 해결해야겠네요. 잠깐만. 나한테 시간을 좀 줘. 만나보고 싶으신 거죠? 사모님의 마음도 모르겠는 건 아니어서 일단은 물러났어요. 그러나 아빠한테 연락을 드렸죠. 그래? 사모님 딸의 영혼이 계속 회장님 몸에 들어가는 것 같아. 보내줘야지. 근데 사모님이 그게 잘 안 되시나 봐. 그렇게라도 딸을 만나고 싶어 하셔. 엄마 아빠한테 찾아온 딸이라면 할 말이 있어서 온 걸 수도 있어. 그래? 그 말을 끝으로 한동안 아빠가 말씀이 없으셨어요. 왜 그러지 싶어 기다렸는데 그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네 엄마도 우리 집으로 왔었어. 그랬겠지. 그러니까 아빠가 보냈겠지. 아직도 섭섭해? 20살 되자마자
집도 나가버렸잖아. 내가 미워서 그랬던 거지? 그냥 나도 퇴마사가 돼서 주변 사람이 아프면 어쩌나 싶었어.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 영향이 있긴 있었을 거야. 나랑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건강하던 사람이었는데 신경을 많이 썼는데도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더라고. 그래서 네 엄마 떠날 때까지 나는 사과만 했어. 나 같은 사람이랑 결혼하게 해서 미안하다고. 그랬더니 네 엄마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뭐라고 했는데? 널 낳은 것만으로도 충분하대. 자기 인생은 성공한 거라고. 널 잘 부탁한다고. 처음으로 듣는 얘기에 눈물이 났어요. 진짜 그랬어? 그래서 집으로 찾아온 네 엄마 귀신도 내쫓았어. 엄마랑 약속 지키려고. 우리가 알던 엄마랑은 달랐어? 꼭 그런 건 아니었는데 귀신이라는 존재가 그 자체만으로도 기운이 다르니까 네 엄마랑 약속 지키려면 너랑 만나지 않게 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어. 내가 좀 성급했을 수도 있어. 제 아빠는 귀신을 가엾게는 여기지만 믿지는 않거든. 그때도 그렇게 얘기해주지. 그때 너는 누구라도 미워해야 했을 거야. 엄마도 잃고 귀신으로도 못 보니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 차라리 아빠를 미워하는 힘으로라도 버텼으면 했지. 돌아보니 그렇게 버텼네. 미워하는 힘으로 서울 와서 레스토랑에서 일 시작하고 지금은 그 사모님 댁에서 요리한다며? 레스토랑 지점장에 주방장까지 해놓고 왜 그런 선택을 했어? 사모님이 짠해서. 나한텐 정말 엄마처럼 잘해주셨거든. 그래, 넌 엄마 정이 많이 고팠을 거야. 근데 나는 사모님이 딸을 잃은 슬픔 때문에 시국을 잃은 줄 알았는데 아빠 얘기를 듣고 나니까 어쩌면 그것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 싶어. 나도 그런 생각이 드는구나. 직접 봐야 할 것 같은데. 빠를수록 좋은 거지? 그렇지. 아빠와 통화를 마친 뒤 저는 사모님을 한 번 더 설득했어요. 사모님, 결정하시면 아빠 바로 오시라고 할게요. 그럼 바로 쫓아내는 거야? 나랑 대화 같은 건 못해? 그건 어려울 거예요. 대신 제가 곁에서 볼게요. 어떤 모습인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우리 애를 어떻게 쫓아내지? 나 도저히 못하겠어. 사모님은 결국 눈물까지 보이셨고 차마 사모님께 따님 귀신을 쫓아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할 수는 없었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이상한 꿈을 꿨어요. 으슥한 밤이었는데 제가 저수지에 있더라고요. 누구 없어요? 꿈속에서 저는 누군가를 계속 찾고 있었어요. 꿈을 꾸면서도 이상하더라고요. 왜 이런 데서 사람을 찾고 있나 싶었죠. 그때였어요. 저수지 한가운데서 웬 여자가 보이는 겁니다. 저기요. 거기 있으면 안 돼요. 나오세요. 물 가운데 여자가 있는 거로 보였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그 여자에게 말했는데 여자가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겁니다. 이상해서 보니 여자가 물에 감겨 있는 게 아니라 수면 위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 어떻게 있는 거예요? 우리 초면은 아니죠? 네? 우리 봤잖아. 우리 아빠 방에서. 순간 꿈인데도 오싹하더라고요. 혹시 사모님 따님이세요? 우리 엄마한테 전해줘요. 나 여기 있다고. 여기요? 저수지? 그렇게 말하면 알 거예요. 잠에서 깼을 때 제 몸은 땀으로 흥건했어요.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싶더라고요. 급히 사모님을 찾아갔죠. 사모님, 잠깐 일어나 보세요. 응? 무슨 일이야? 어디 아프니? 아니요, 저는 괜찮아요. 근데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실례라는 걸 알면서도
사모님 침실로 대뜸 들어갔더니 회장님도 놀라서 깨시더라고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예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무례한 사람이었나? 회장님이 화를 내시는데 저도 모르게 낮에 립스틱 바르고 바비 인형 가지고 노시던 모습이 떠올라 웃음이 났지 뭐예요? 지금 웃는 거야? 죄송합니다. 급히 두 분께 말씀드릴 게 있어서 실례를 무릅쓰고 왔어요. 여보, 일단 들어봅시다. 이 친구가 이럴 때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사모님은 제 손을 잡고 나오셨고 회장님도 거실로 따라오셨어요. 다른 게 아니라 이상한 꿈을 꿨어요. 두 분 혹시 가족들이 같이 갔던 저수지가 있나요? 저수지? 아유, 글쎄. 아, 우리 어릴 때 내가 낚시하러 데리고 간 적이 있었지. 혹시 그 저수지 이름이 뭐예요? 저는 저수지 이름을 바로 검색해봤고 꿈속에서 본 저수지와 똑같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꿈에 그 저수지가 나왔어? 네. 가본 적이 있나 보네? 아니요. 저는 여기 한 번도 가본 적 없어요. 신기하네. 실은 그 저수지에서 따님을 봤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꿈속에서? 네. 따님이 두 분께 자기가 저수지에 있다고 알려드리라고. 순간 회장님이 놀라서 벌떡 일어나시더라고요. 정말이야? 우리 딸이 거기 있대? 네.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겠는데 거기 있대요. 회장님은 바로 전화를 거셨어요. 최 비서, 지금 당장 할 일이 있어. 회장님은 인맥을 동원해 바로 저수지를 탐색하게 하셨고 다음날 저는 사모님을 모시고 그 저수지로 향했습니다. 진짜 거기에 우리 딸이 있는 걸까? 있었으면 좋겠어요. 당연하지. 지금껏 시신도 수습 못한 게 얼마나 한이 됐는데. 만약에 찾는다면 넌 정말 내 은인이야. 아니, 이미 은인인데. 이걸 뭐라고 해야 하지? 사모님, 진정하세요. 지금 긴장되시는 것 같은데 일단 가봐요. 가서 결과를 보자고요. 알았어. 회장님은 벌써 가 있지. 네. 저수지에 도착했을 때 저는 또 한 번 소름이 돋고 말았습니다. 꿈속의 그 장면과 너무 똑같더라고요. 낮이었는데도 밤과 다르지 않게 안개가 자욱하니 스산한 분위기였어요. 그때였습니다. 찾았습니다. 현장은 수색을 시작한 경찰들로 빼곡했어요. 그런데 누군가 찾았다고 외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세상에! 사모님은 놀라서 주저앉으셨고 저는 사모님을 겨우 부축할 수 있었어요. 꺼냅니다. 그렇게 물속에서 시신 한 구를 꺼냈을 때 회장님은 눈물을 쏟으셨고 사모님은 기절하셨어요. 다음날 바로 두 분 따님의 장례가 진행됐어요. 지금껏 시신을 찾지 못해 장례도 진행을 못하셨더라고요. 많은 조문객이 왔고 회장님도 사모님도 그저 슬픔에 잠겨 계셨어요. 저는 대신 돌아다니며 조문객도 챙기고 회장님 사모님도 챙겼습니다. 장례가 끝나자 회장님이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우리 집 사람이 자네가 딸 같다고 했을 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콧방귀만 꼈는데 정말이었네. 우리 딸이 만나게 해준 것 같아. 따님이 제 꿈에 나타나 주셔서 다행이에요. 고마워. 이제는 여한이 없어. 여한이 없으시면 안 되죠. 앞으로도 건강하게 잘 지내셔야 따님도 편하게 쉬죠. 고마워. 정말 고마워. 당분간은 우리 집사람 좀 잘 챙겨줘. 회장님도 챙길게요. 그래주면 고맙고. 그런 뒤에 레스토랑 차려줄게. 회장님, 저 그런 거 바라고 들어온 거 아니에요. 청담동에 차려줄 테니까 솜씨 마음껏 발휘하면서 살아. 그럼 사모님은 누가 챙겨요? 우리 집에서
계속 사는 건 어때? 네? 진짜 우리 딸처럼 우리 집에서 살면서 자네 하고 싶은 일 하면 되잖아. 그래도 그건 하긴 자네도 아버지가 있는데 이건 좀 무리겠지? 아빠는 지방에 계시긴 한데. 그럼 우리가 서울 부모 해줄게. 우리 집에서 살면서 자네가 일한다고 하면 우리 집사람도 아쉽지 않을 거야. 처음엔 당황스러운 제안이었는데 생각할수록 괜찮은 방식 같았어요. 사모님 댁에서 지내면서 사모님 건강도 챙기고 제 일도 할 수 있었으니까요. 다만 첨당동에 레스토랑을 차려주신다는 제안은 좀 과분하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님께 의논을 드렸죠. 우리 회장님이 그런 제안을 하셨다고? 네. 나중에 내가 해주려고는 했지만 우리 바깥 양반이 그런 제안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네. 너한테 정말 고마웠나 보다. 근데 너무 과분한 것 같아서요. 뭐가 과분해? 우리 딸한테 못해준 거 해준다 생각하면 별것도 아니야. 그냥 받아. 사모님께 요리도 전처럼 못해드릴 수 있어요. 그래도 같이 살면 난 힘이 날 것 같아. 그래서 저 받으라고요? 받아야지. 우리 회장님이 해주시는 거면 나랑 스케일부터 다르다. 어마어마하게 차려주실 텐데 그걸 포기하겠다고? 결국 고민 끝에 저는 회장님의 제안을 수락했어요. 두 분의 애정어린 제안을 차마 무시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바쁜 일상을 살게 됐죠. 사모님, 반찬 만들어뒀고 아주머니께 부탁해줬으니까 식사 잘 드시고 계세요. 저 레스토랑 리모델링하는 것 좀 보고 올게요. 나도 같이 가. 그러실래요? 그럼 같이 밥 먹고 가요. 회장님과 사모님은 제 레스토랑 오픈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셨어요. 덕분에 근사한 레스토랑이 완성됐죠. 레스토랑을 오픈하자 저에게 지점장 자리까지 주셨던 사장님도 축하해주러 오셨어요. 세상에, 아무리 재벌집이 좋아도 우리 레스토랑을 관두고 가정부로 들어간다고 해서 기가 찼는데 큰 보상을 받았네. 이렇게 될 줄은 몰랐는데 감사하게도 지원을 해주셨어요. 아유, 큰일이네. 우리도 청담에 지점 하나 열려고 했는데 그냥 마음 접어야겠어. 사장님도 참 엄살은. 레스토랑 엄청 잘 되시면서. 그래도 우리 셰프님 실력은 두고두고 아깝다고 생각했지. 잘 됐다. 가정부 하기엔 너무 아까운 실력이잖아. 그래도 그 가정부를 한 덕에 많은 걸 느끼고 배웠어요. 뭘? 결국 요리사는 사람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 같아요. 사람을 먼저 생각해서 셰프 자리도 관두고 가정부로 들어갔는데 사람도 구하고 제 인생도 더 나아가게 됐거든요. 모든 이야기를 들은 사장님도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런 사연이 있었어? 네, 그냥 제 엄마 같아서 건강을 챙겨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들어간 건데 결국 모든 게 잘 된 거죠. 그런 사연까지는 몰랐지. 큰일 했네. 제가 뭐 한 게 있나요? 이렇게 축하해 주셔서 감사해요. 사장님이 저한테 그런 기회를 안 주셨으면 오늘은 없었을 거예요. 나중에 우리 레스토랑끼리 같이 협업하자. 오, 너무 좋은데요? 자기 레스토랑이 더 잘 됐다고 잊은 척하기 없기다. 저는 아직 멀었어요. 사장님이 많이 가르쳐 주세요. 음식 맛보니까 벌써 대박 조짐인데 뭘. 재능 주신 부모님께 감사해야 해. 그 정도면 노력도 노력이지만 진짜 재능이거든. 그날 저녁 아빠도 제 레스토랑 오픈을 축하하러 오셨어요. 아빠, 시골에서 오느라 힘들었지? 요즘은 길이 좋아져서 2시간이면 와. 어때? 딸 레스토랑. 준비하느라 수고 많았겠다.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하는데. 곧 오실 거야. 그래? 아빠 오신다고 했더니 두 분 다 오시겠다고 하더라고. 마침 회장님과 사모님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오셨어요? 어머, 아버님이시구나.
사모님이 화들짝 놀라며 아빠를 반기셨어요. 드디어 뵙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딸 문제 때도 와주신다고 했다면서요. 다행히 따님 덕분에 잘 해결돼서 따로 연락드릴 일은 없었어요. 장례 때 오고 싶었는데 부득이 못 왔습니다. 아닙니다. 따님 통해 부조금도 보내셨잖아요. 오셨어도 우리 부부가 경황이 없어서 맞아들이지 못했을 거예요. 금방에 급히 퇴마할 일이 생겨서 못 왔어요. 어머나,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 종종 악귀라고 하죠. 그런 게 나타날 때가 있는데 문제가 심각해서 급히 도움을 줘야 했거든요. 회장님도 인사에 합류하셨어요. 반갑습니다. 대단한 일을 하시는군요. 사는 게 비밀이죠. 필요한 곳은 있지만 다들 꺼리기도 합니다. 이상한 사람이라고요. 그래도 우리 딸이 저를 닮은 덕분에 큰일을 하나 했네요. 저희가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쓸모없는 재능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에겐 가장 절실한 도움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예. 조사 결과는 나왔나요? 예. 그날 친구들이랑 지방으로 놀러 간다고 나갔는데 가는 길에 어릴 때 저랑 갔던 저수지가 보여서 갔다가 운전 미숙으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하필 어두울 때라 본 사람도 없었던 거죠. 밤에 출발한다고 할 때부터 불안했는데 말릴 걸 그랬어요. 자식이 부모 말을 듣나요? 그러니까요. 말해봤자 안 들을 거라고 생각해서 말도 안 꺼냈거든요. 몇 번 말해봤는데 듣는 신용도 안 하니까 저도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아는 척도 안 했거든요. 애 아빠는 그래도 새벽에 가든 해 뜨면 가라고 했는데 저도 고집을 피웠던 거죠.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어떻게든 뜯어 말렸겠죠. 인명은 제천 아니겠습니까? 다만 아빠가 갑자기 말을 망설이더라고요. 왜 그러십니까? 딸에게 듣자 하니 이젠 집에 따님 귀신이 없는 것 같다던데. 예, 이젠 안 나타나더라고요. 이제야 한을 풀고 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참 좋은 건데 그게 그때였어요. 아빠가 어딘가를 슬쩍 보는데 거기 젊은 여자 귀신이 있더라고요. 아빠, 저분이야? 제가 묻자 아빠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어리동절에 있는 사모님과 회장님께 대신 말씀드렸습니다. 따님이 아직 여기 계시네요. 뭐? 정말이야? 어디? 우리 딸 어디 있니? 아까는 없었는데 아무래도 사모님이랑 회장님을 따라온 것 같아요. 사모님과 회장님이 두리번거리시더라고요. 여기에요. 제가 위치를 가리켰더니 사모님이 마치 어린아이를 찾듯 두 팔을 벌리고 천천히 다가가셨어요. 아가, 내 딸, 엄마야, 여기 있어? 네, 거기 맞아요. 엄마랑 아빠 보고 싶어서 왔어? 따라왔어? 저는 한편 이상했어요. 장례도 치러졌는데 왜 아직도 영혼이 구천을 떠돌고 있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빠한테 조용히 물었죠. 아빠, 왜 아직도 구천을 떠도는 거야? 너무 오래 떠돌아서 그렇지 뭐. 길을 못 찾는 것 같구나. 이런 귀신도 잘 갈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어? 도와야지. 사모님과 회장님은 허공을 어루만지듯 한참이나 우셨고 저는 두 분을 진정시켰습니다. 아빠 말씀이 너무 오래 구천을 떠돌아서 길을 못 찾은 것 같대요. 뭘 알고 쫓아온 것 같은 표정은 아니에요. 그냥 습관처럼 따라온 것 같아요. 아무래도 회장님을 따라온 거겠죠. 나는 괜찮아. 계속 날 따라다니든 내 몸에 들어오든 아무 상관없어. 그러면 안 돼요. 아니 왜? 내가 괜찮다니까. 그럼 둘 다 제대로 살 수 없으니까요. 또 흥분하신다. 진정하고 다시 잘 생각해보세요. 회장님은 결국 단념하셨어요. 네 말이 맞다. 내가 잘못 생각했어.
저희 아빠가 도와도 될까요? 그럼 우리 딸은 어디로 가는 건데? 있어야 할 곳으로 가겠죠? 그래야 편히 쉬죠. 혼자 그 물속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모님과 회장님 모두 알겠다고 하셨고 결국 아빠가 나서서 두 분의 따님께 다가갔어요. 어딘지 알겠어요? 따님이 고개를 젓더라고요. 이제 갑시다. 가서 쉬어야죠. 그런데 또 따님이 고개를 젓는 겁니다. 우리 딸이 뭐라고 해? 대답은 안 하고 고개만 젓네요. 가기 싫은 거 아니야? 아빠는 다시 한번 따님에게 물었어요. 하고 싶은 말 있어요? 따님이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있다고 합니까? 예. 저는 귀신을 볼 줄은 알았지만 하는 소리까지 듣진 못했어요. 아빠가 따님 귀신과 말없이 대화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아빠가 회장님과 사모님을 돌아봤어요. 따님이 인사를 하고 싶었나 봐요. 우리 딸이 뭐래요? 죄송하다고 하네요. 그날 밤에 나간 거 반항이었대요. 엄마 아빠가 자꾸 밤에 통금 시간 만들려고 하고 그래서 보란듯이 밤에 나갔다고 잘못했다고 하네요. 아빠가 목이 메서 말을 잘 못 잇더라고요. 회장님과 사모님은 연신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우리 딸이 제가 하는 말도 들을 수 있어요? 만약 못 들으면 제가 전할 테니 말씀해 주세요. 우리 딸 사과해줘서 고맙다. 와줘서 고마워. 나도 딱 한 번만 더 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이럴 땐 엄마도 테마 사면 좋겠네. 근데 미안해하지 마. 엄마가 더 미안해. 엄마가 못해준 게 많아서 더 미안해. 그러니까 우리 걱정은 하지 마. 엄마랑 아빠 걱정돼서 온 거지? 잘 지낼게. 밥도 잘 먹고 건강하게 잘 지낼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서 편히 쉬어. 엄마 아빠도 시간 되면 갈게. 여기 언니가 엄마 아빠도 계속 챙겨주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응? 회장님은 우시느라 많은 말씀은 못 하셨어요. 잘 지내고 있어. 다시 만나자. 기다리고 있어. 알겠지? 아빠는 두 분의 이야기를 따님에게 전해준 듯 했고 두 분을 보며 다 전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잠시 나갔다 오겠습니다. 두 분의 따님을 데리고 간다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뉘앙스만으로도 알 수 있었어요. 아빠가 나가자 두 분은 또다시 통곡하셨습니다. 아빠를 따라 나가며 두 분의 따님이 문득 미련 가득한 눈으로 뒤를 돌아봤지만 그 이야기는 전하지 않았습니다. 두 분이 너무 오래 아프실 것 같아서요. 청담동에 연 제 레스토랑은 금세 입소문을 타고 유명해졌어요. 1년 지났을 땐 대기를 하지 않으면 식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손님이 많아졌죠. 저는 한동안 사모님과 함께 살았지만 결국 식당 근처로 독립을 결정했습니다. 왜 식당이랑 멀지도 않은데. 이제 두 분 다 잘 지내시잖아요. 돌아오는 따님 기일에 나갈게요. 그러니까 왜? 우린 어떻게 지내라고? 두 분 요즘에는 골프 라운딩도 같이 다니시고 전보다 훨씬 알콩달콩하시잖아요. 네가 있으니까 그런 거지. 저는 식당 운영하느라 밤늦게나 들어오고 아침 일찍 나가는데요, 뭘. 이제는 식사도 잘하시고 제가 나가는 게 맞아요. 우리 딸 대신인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했어? 한 번도 안 불편했어요. 이제 두 분 다 편해지신 것 같아서 나갈 때가 됐다고 생각한 것뿐이에요. 하긴 너도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해야지. 우리 때문에 아무것도 못했지? 사실 아빠가 서울로 오신대요. 어? 결혼하기 전까지는 아빠랑 다시 잘 지내보고 싶어서요. 그런 거였어? 그럼 미리 말을 하지. 내가 집 좀 알아봐야겠다. 이미 제가 다 알아봤어요.
레스토랑 내주신 것만으로도 정말 과분할 정도로 많이 받았어요. 아, 우리가 너한테 그 정도도 못 해줄까봐. 집도 해줄게. 계약한 거 아니지? 같이 가서 좀 보자. 결국 사모님은 제가 아빠랑 살 집까지 직접 보신 후에야 안심을 하시더라고요. 잔금은 내가 치를게. 제가 할 수 있어요. 두 분 덕분에 저 이제 그럴 능력 되잖아요. 능력이야 그전부터 있었지. 그런 사람을 내가 내 집 가정부로 들인 거고. 이제야 제대로 보여. 내가 그때 너무 욕심부렸다는 거. 회장님이 종종 혼내셔. 저렇게 요리를 잘하는데 우리 집에 붙들어 놓으려고 했다고. 요즘은 사모님보다 회장님이 더 제 아빠 같아요. 내 말이. 그래서 말인데 회장님이 네 독립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다. 사실은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랬어? 네. 저도 걱정돼서 먼저 말씀드렸는데 잘 생각했다고 하셨어요. 정말? 네. 이제 나가서 편하게 살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두 분 댁에 있는 게 더 편해요. 그런데 아빠가 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뭐? 치료받으면서 편하게 쉬실 수 있는 집을 찾다 보니까 지금 같이 안 살면 언제 한 집에 또 살아볼까 싶더라고요. 이것도 회장님이 아셔? 아니요. 여기까지는 말씀 못 드렸어요. 제가 말씀드리면 또 이것저것 해주신다고 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해줘야지. 아니에요. 이미 다니시는 병원도 있고요. 거기가 어딘데? 아빠가 다니는 병원을 들은 사모님은 그 병원에 더 유명한 교수를 안다며 바로 연락해 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결국 아빠의 주치의는 바뀌었고 이 일을 회장님까지 알게 되시면서 저는 한바탕 혼이 났습니다. 너 우리가 독립 허락했다고 영 금고 살 거야? 회장님, 그런 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근데 왜 받을 걸 못 받아? 우리가 너희 아버지한테도 얼마나 큰 빚을 졌니? 이건 너한테 해주는 게 아니라 아버지한테 해드리는 거야.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도 네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당연히 우리한테도 상의를 해야 하는 거야. 기쁜 일도 슬픈 일도 같이 해야 하는 게 가족 아니야? 너한테는 우리가 남이야? 회장님이 진심으로 섭섭해 하시더라고요.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다 얘기할게요. 진짜 잘못했어요. 너 진짜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는 거야. 다음부터 또 이러면 또 이러면 저 두 분한테서 잘리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까지 우리 집에서 사시게 할 거야. 예? 아빠는 회장님 내외 덕분에 좋은 교수님께 수술을 받으셨고 지금은 경과가 좋으셔서 퇴원하셨어요. 이제 추적 관찰만 남았고 재발만 하지 않으면 완치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번 시작된 인연의 힘은 대단하더라고요. 회장님 내외는 지금도 엄마 아빠처럼 제 일상을 챙겨주세요. 그 댁에서 나온 지도 3년이 지났는데도 정말 가족 같아요. 이제는 저도 힘든 얘기, 기쁜 얘기 다 스스럼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있을 제 결혼식에서도 두 분이 축사를 해주시기로 하셨어요. 눈물이 나서 어떻게 됐나 벌써 걱정이 되네요. 돌아보면 두 분의 따님이 우리를 맺어주었더라고요. 덕분에 도망치듯 온 서울에 저는 제2의 부모님을 만난 것 같아요. 두 분은 정말 계산 없이 저와 아버지까지 챙겨주세요. 이제는 명절도 다 같이 지낼 정도로요. 예비 신랑에겐 미안하지만 당신은 처가가 둘이라고 했더니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겠다며 긴장하더라고요. 저는 든든한 두 친정 덕분에 결혼 후에도 걱정이 없고요. 남은 인생도 더 풍요롭게 살게 될 것 같습니다. 벌써 얼른 손주부터 낳아달라고 성하셔서 벌써부터 행복한 진땀을 흘리고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주부입니다. 전 가난한 부모님 밑에서 어렵게 고생만 하고 살아왔어요. 어머니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위암에 걸리셨는데 집에 너무 돈이 없어 제대로 된 치료 한 번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병원에서 위암 사기라는 말을 듣고 치료를 포기하고 집으로 오셨죠. 아빠는 특별한 기술도 없고 배운 것도 별로 없는 분이라 공사 현장에 막노동판을 전전하며 돈을 버셨는데 아빠 벌이로 엄마 치료비를 대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엄마는 돈이 아까워서 진통제도 못 맞고 엄청난 고통을 온몸으로 참아내시면서도 오직 제 걱정뿐이셨어요. 우리 딸, 엄마가 아파서 미안해. 남들처럼 건강한 엄마였으면 좋았을걸. 그럼 너를 이렇게 고생시키지 않았을 텐데. 엄마가 정말 미안하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병원 가서 치료받자, 엄마. 엄마 힘들어하는 모습 가슴 아파서 더 이상은 못 보겠어요. 아니야, 엄마는 틀렸어. 엄마 몸은 엄마가 잘 알지. 이제 치료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어. 엄마는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그러지 말고 지금이라도 병원에 가서 진통제라도 맞읍시다. 호스피스 병동에 가서 고통이라도 좀 덜어야지. 당신 이렇게 생으로 말라 죽어가는 모습 더는 못 보겠어, 여보. 이제 곧 떠날 사람한테 그런 돈은 뭐하러 써요. 한 푼이라도 아껴서 우리 딸 뭐라도 하나 더 해줘요. 우리 딸 이제 엄마 없이 살아야 하는데 불쌍해서 어떡해. 너 혼자 남겨두고 가려니 엄마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 아무쪼록 잘 살아. 아픈 엄마는 있고 아빠랑 둘이서 무슨 수를 쓰더라도 행복해져야 해. 알겠지? 그리고 얼마 후 엄마는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엄마의 유언대로 저와 아빠는 둘이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제 몫의 행복은 이 세상에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빠는 엄마를 잃은 슬픔 때문인지 점점 변해가셨습니다. 일하러 가는 날보다 술에 취해 집에 누워 계시는 날들이 점점 많아졌고 취한 상태에서 난폭한 행동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이유 없이 화를 내거나 밥상을 뒤엎거나 물건을 부수기도 하셨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런 행동들이 다 아빠 나름대로 엄마 잃은 슬픔을 사귀는 방법이었겠구나 하고 이해도 되지만 어릴 때는 그저 무섭고 아빠가 원망스럽기만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손바닥만한 화장실에 쪼그려 앉아 소리 없이 숨죽여 울었습니다. 제 처지가 너무 외롭고 서러웠어요. 그런데 저의 불행은 여기가 끝이 아니었어요. 더 힘든 시련이 제 인생에 닥쳐왔습니다. 제가 고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아빠가 공사 현장에서 사고를 당하고 만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술이 덜 깬 상태로 일을 하시다가 발을 헛디뎌 높은 곳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지셨지만 척추를 크게 다쳐서 집에서 누워 계셔야 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아버지가 벌어오시던 쥐꼬리만한 수입도 끊기고 이제 제가 우리 집의 가장이 되어 하반신 마비가 된 아버지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를 요양병원에 모신 저는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아버지가 일하던 공사장 현장 소장님의 도움으로 공사장 한밭집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곳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죠. 남편은 저보다 6살이 많은 남자였는데 듬직하고 성실한 모습에 반했죠. 그땐 이 고통스러운 현실로부터 저를 지켜줄 든든한 반패막이가 필요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말에 홀랑 넘어가서 앞뒤 조건 따지지도 않고 결혼을 했거든요.
정말 말 그대로 사랑 하나만 갖고 시작한 결혼이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보니 남편의 상황이 저보다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 않더라고요. 남편은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만 계셨는데요. 어머니는 60도 안 된 젊은 나이에 치매 판정을 받고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셨고요. 15살이나 어린 남동생까지 있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거의 혼자서 키우다시피 했다는 남동생을 남편은 정말 끔찍이도 아끼더군요. 동생은 부모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잖아. 내 동생도 그래. 나한테는 너무너무 소중한 아이야. 그래서 말인데, 나 자기한테 부탁 하나만 해도 돼? 뭔데 그래? 우리 승훈이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소중한 내 동생이거든. 자기도 하나뿐인 내 동생을 친혈육처럼 사랑하고 아껴주겠다고 약속할 수 있어? 알았어. 약속할게. 나도 자기 동생 진짜 내 동생처럼 아끼고 사랑해줄게. 걱정 마. 그렇게 저는 어린 시동생과 한 집에서 살게 되었는데요. 그때가 시동생의 나이 12살 때의 일입니다. 사실 12이라는 나이는 저한테 너무나 특별하고 가슴 아픈 나이였어요. 왜냐면 저희 엄마도 제가 12살 때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그래서 시동생이 더 애틋하게 느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엄마와 떨어지고 형에게 의지해서 힘들게 살아왔을 걸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더군요. 시동생은 저와는 9살 차이밖에 나지 않았지만 저는 정말 엄마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어린 시동생을 돌봤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는 순하고 제 말도 잘 따르던 시동생이 중학교 2학년이 되면서부터는 사춘기가 왔는지 엇나가기 시작하더군요.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학교 공부를 등한시하는 건 물론이고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저를 진짜 화나게 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도련님, 오늘 어머니 병문안 가는 거 잊지 않았죠? 저랑 같이 출발해요. 가다가 형이랑 만나기로 했어요. 아, 진짜, 형수, 내가 한가한 줄 알아? 내가 그딴 데를 왜 가? 왜요? 어머니가 도련님 많이 찾으세요. 지난달에도 저 혼자 가니까 섭섭하신지 눈물도 보이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이번엔 같이 가요. 치매에 걸려서 아무도 못 알아보는데 나를 찾는다고? 형수, 거짓말 치지 마요. 나 병원에 데려가려는 추작인 거 누가 모를까 봐? 아, 진짜예요. 어머님이 다른 사람은 다 몰라보셔도 도련님은 기억하신다니까요. 지난번에도 우리 승훈이 어디냐면서 도련님만 찾으셨어요. 몰라. 나 됐어. 병원에 가봤자 기분만 꿀꿀하고 엄마 얼굴 보면 괜히 짜증나. 나는 안 갈 거니까 형수나 많이 가요. 도련님, 병든 어머니한테 그렇게 못된 소리 할래요? 그럼 안 돼요. 뭔 잔소리야. 형수가 엄마한테 가서 전해요. 나 죽었다고. 에이씨, 이제 와서 날 왜 찾아? 사람 구실도 제대로 못하면서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다고. 진작에 좀 잘해주던가. 아무리 철이 없기로서니 도련님이 이렇게 부모에게 막말을 해대니 정말 화가 나더군요. 남들처럼 많이 가르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사람의 도리는 다해야 한다고 가르치며 키웠는데 어쩌다가 우리 도련님이 이 지경이 됐는지 너무 속이 상하더라고요. 지금이라도 따끔하게 가르쳐서 사람을 만들어야 한다 싶어서 저는 도련님을 앉혀놓고 설교를 좀 했죠. 아니, 도련님, 아무리 어려도 사람으로서 할 소리가 있고 못할 소리가 있는 건데 어떻게 낳아주신 어머니한테 그런 막말을 할 수가 있어요? 사춘기라서 괜히 반항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도 다 알겠는데 그래도 자식으로서 꼭 지켜야 할 선은 있는 거예요. 그 선은 넘지 말아야죠.
저는 부모된 입장에서 좋게 타일렀다고 생각했는데 시동생은 제 말이 많이 고가웠나 보더군요. 제가 자기에게 막무가내로 화를 냈다고 남편에게 일러바친 모양이었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이야기를 좀 하자며 저를 불러냈습니다. 여보, 오늘 승훈이 혼냈다는 거 사실이야? 혼은 무슨 혼을 내. 그냥 좋게 몇 마디 한 거야. 어머님 병문안 가자는데 너무 막말을 해대니까 도저히 못 듣겠더라고. 그 나이 때 남자애들 원래 입도 거칠고 말도 함부로 해. 속마음이 나빠서 그런 건 아니니까 당신이 이해 좀 해줘. 그리고 승훈이한테 엄마 병문안 가는 거 너무 강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뭐? 아니, 어떻게 그래. 어머님이 도련님을 찾으시는데. 당신은 요양병원 들어가 계신 어머니가 가엾지도 않아? 나도 안타까워. 그렇지만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 어머니 정신이 온전하지 않잖아. 어머니 말이 너무 크게 의미 부여하고 일일이 신경 쓰고 그러지 마. 그래도 엄만데 어떻게 그래.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은 뵈러 가자는데 그것도 못해? 나 사실 좀 걱정돼. 당신이 도련님을 너무 오냐오냐 키우는 것 같다고. 이러다가 정말로 나쁜 길로 빠지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교육하지 않으면 정말 큰 사고 칠지도 모른다니까? 나도 너무 걱정이다. 그렇게 착하고 순하던 애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저렇게 변했는지. 그렇다고 혼내면 반항심만 더 부추기게 되는 건 아닌지 원. 아무리 그래도 최소한 사람으로서 해야 할 도리는 가르쳐야 해. 당신이 나서서 따끔하게 혼을 좀 내. 그렇게 감싸고 둘 문제 아니야. 그러나 매사에 바르고 정확한 걸 좋아하는 남편도 남동생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유독 약한 모습을 보이더군요. 그러는 사이에 시동생은 점점 더 질 나쁜 무리와 어울려 다녔어요. 학교를 무단 결석했다고 연락이 오기도 했고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며 집에 들어오기도 했죠. 늘 관대하던 남편도 이제 도저히 두고 볼 수가 없었는지 드디어 시동생을 붙잡아 앉혀놓고 야단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승훈이 너 이게 뭐하는 짓이야? 이제 중학생밖에 안 된 녀석이 술을 먹고 다녀? 이럴 거면 학교에 가지도 말고 집에 가만히 들어앉아 있어. 형이 뭔데? 뭔데 이래라 저래라 참견이야. 형이랑 형수가 내 부모라도 돼? 아니잖아. 뭐? 부모님이 안 계시면 형이랑 형수가 부모 노릇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래서 뭐? 부모처럼 나 끝까지 책임져 주기라도 할 거야? 어차피 형도 결국에는 자기 인생이 먼저일 거 아니야. 나 위해서 자기 인생 희생할 수 있어? 그렇게 할 거 아니면 내 앞에서 부모 대신이란 얘기 꺼내지도 마. 내가 이날 이때껏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나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참아가면서 너 하나 잘 되기만을 바랐는데 왜 이렇게 사람 마음을 몰라주고 엇나가기만 하니? 그래요 도련님. 형이 도련님 대학 보낸다고 돈도 열심히 모으고 있어요. 마음 잡고 공부만 열심히 하면 대학도 보내주고 유학도 보내주고 뒷바라지 다 할게요. 나는 대학 안 갈 거니까 그 돈으로 방이나 하나 얻어줘요. 나 혼자 따로 나가서 살게. 형이랑 형수 착한 척하는 거 역겨워서 못 봐주겠어 아주. 뭐 이 자식아? 결국 화를 참지 못한 남편은 시동생에게 손찌검을 했고 시동생은 그 길로 집을 나가고 말았습니다. 저는 시동생이 갈 만한 곳을 돌며 백방으로 시동생을 찾아다녔어요. 그러나 학교에도 나오지 않고 어디로 간 건지 도저히 행방을 알 길이 없어 애만 태우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전화가 남편에게로 걸려왔습니다. 네, 여보세요? 김승우 씨 되십니까? 여기 경찰서입니다. 네? 경찰서요?
김승훈 학생이 동생 되시죠? 지금 당장 서로 나와주셔야겠습니다. 저 무슨 일 때문인지. 혹시 우리 애가 다쳤나요? 아니면 누구를 때렸나요?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사망사고예요. 네? 남편과 저는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부랴부랴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거기서 집 나간 지 한 달 만에 유치장 갇혀있는 도련님의 모습을 보게 됐죠. 도련님! 형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어떡해요? 너무 무서워요, 형수. 우리가 왔으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어머, 얼굴에 피 좀 봐. 어디 다친 거예요? 이마를 조금 부딪혀서. 어떡해. 치료라도 받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남편이 심각한 얼굴로 저를 저지하더군요. 여보, 지금 그 녀석 치료받을 때가 아니야. 사태가 아주 심각하다고. 네? 사실 저는 남편에게 교통사고가 났다는 말만 들었지 무슨 사건이 어떻게 났는지 자세히 이야기를 듣지는 못했는데요. 자초지종을 알고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시 중학교 3학년이던 시동생이 친구와 함께 남의 차를 훔쳐서 몰래 운전을 하다가 운전 미숙으로 지나가던 행인을 들이받아 사망사고를 냈다는 겁니다. 남의 집 가장이 사망하셨어요. 그 집에 어린 아기들도 있는데. 일단 피해자랑 합의를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도 차량 절도의 무면허에 중형 피하긴 힘들 겁니다. 유족들 찾아뵙고 사과부터 드리세요. 저와 남편은 그 길로 장례식장을 찾아가 피해자의 아내 앞에 무릎부터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로는 도저히 속죄가 안 된다는 거 잘 알지만 그래도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동생놈을 잘못 키운 탓입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요? 사람 죽여놓고 미안하다고 하면 다예요? 우리 남편은 떠났는데 댁들은 형량 줄여보겠다고 합의해달라고 온 거야? 다 필요 없으니까 살려내요. 우리 애기 아빠 당장 살려내라고. 우리 애들 이제 3살, 5살이에요. 한창 아빠 필요한 나이에 남의 집 가정을 빼앗아 가버리면 애들이랑 저는 어떻게 살아요? 죄송합니다. 저희들 합의하려고 온 거 아니에요. 저희가 저지른 죄의 무게가 이런 말 몇 마디 돈 몇 푼으로 용서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잘 알아요. 저희 도련님도 자신이 저지른 죄의 값을 치러야죠. 저희는 그저 피해자분 영정 앞에서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싶어서 온 겁니다. 욕하셔도 좋고 때리셔도 좋습니다. 유족분 마음의 고통이 조금이나마 덜어질 수 있다면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장례식 내내 그곳에서 묵묵히 사람들의 멸시와 비난을 감내하면서 버텼습니다. 워낙 일가 친척도 별로 없는 장례식인데다가 애기 엄마가 거의 쓰러질 지경이어서 저와 남편은 온갖 굳은 일을 하면서 울고 보채는 3살, 5살 두 아이까지 돌보면서 장례식장을 지켰죠. 그리고 장례식 마지막 날 발인을 앞두고 애기 엄마가 저에게 말하더군요. 경찰분한테 얘기 들었어요. 동생이 저지른 일이라고. 그것도 가출 상태에서. 우리 아저씨도 술 먹고 무단횡단하다가 그랬으니 조금은 본인 잘못도 있겠죠. 다 자기 운명 아니겠어요? 그래도 형님이랑 형수님이랑 이렇게까지 사과해 주시니 마음이 조금은 풀리네요. 갈 사람은 가고 이제 산 사람은 살아야겠죠. 두 분 마음은 잘 알았으니 일단 돌아가세요. 그리고 얼마 후 저희는 유족과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수천만 원이 넘는 합의금은 고스란히 빚으로 남았지만 그래도 도련님이 저지른 죄의 값을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어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판결을 기다리며 소년 감별소에 구금되어 있는 시동생을 만나러 갔는데 그곳에서 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처음 경찰서에 잡혀왔을 당시에는 겁에 질려서 기가 죽어있던 시동생이 어디서 무슨 얘기를 들은 건지 저희에게 화를 내는 겁니다. 형, 남들은 다 변호사 써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데 나는 왜 여기서 썩게 해? 변호사 좀 알아봤어? 나 여기 도저히 못 있겠어. 보석 신청이라도 좀 해줘. 뭐? 너 때문에 사람이 죽었는데 반성하고 가만히 처벌을 기다려야지. 네 몸 힘들고 불편한 것만 생각하면 어떡하니? 조금만 참고 기다려. 아이씨, 내가 막말로 살인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그냥 실수잖아. 과실치사라고. 게다가 그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왔다니까? 거기 횡단보도도 아니었다고. 너 아직 정신 못 차렸구나. 합의 볼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니야, 지금. 사망하신 분 유가족뿐 아니라 네가 훔쳐서 박살낸 차주인이랑도 합의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한두 푼으로 될 일이야? 그래요. 힘든 거 알지만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형이랑 제가 도련님 형량 조금이라도 줄여보려고 가진 애를 다 쓰고 있으니까 돌아가신 분께 참여하면서 조금만 견뎌요. 그러나 시동생은 끝내 마음의 문을 닫고 면회를 거부하면서 저희를 만나주지도 않더군요. 그리고 재판 결과 시동생은 소년교도소에서 7년형을 선고받고 결국 교도소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에게 남은 건 재판을 받느라 들어간 소송 비용부터 합의금이 이르기까지 어마어마한 빚뿐이었어요. 남편과 저는 스트레스로 원형탈모에 위궤양이 생길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함께 육체적 노동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남편이 돈을 벌어봐야 얼마나 벌었겠어요? 안 그래도 어려운 살림은 확 쪼그라들고 저희는 그나마 있던 전셋집도 정리하고 월세방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남편은 상황이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이 모두 자신의 탓이라면서 저에게 몹시 미안해했습니다. 행복하게 해준다고 데려와 놓고 이렇게 고생만 시켜서 미안해. 열심히 일하면 점점 나아질 줄 알았는데 이렇게 날이 갈수록 힘들어질 줄은 정말 몰랐네. 당신 볼 면목이 없다. 나 원망해도 돼. 미안해. 당신을 선택했을 땐 당신의 좋은 부분만 선택한 게 아니잖아. 당신의 어려움, 힘든 부분까지도 내가 선택한 거야. 당신 원망 안 해. 이게 다 승훈이 때문이지 뭐. 그놈이 그런 사고만 치지 않았어도 우리가 이렇게까지 힘들어지지는 않았을 텐데.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동생인데 내가 어떻게 나 몰라라 할 수가 있겠어. 그냥 당신한테 죄스러운 마음뿐이네. 당신한테 이렇게 큰 고통을 나눠지게 해서 정말 미안해. 우리가 도련님 부모인데 다 우리 책임이지 뭐. 도련님 사고에는 내 책임도 있는 거잖아. 자식 허물은 다 부모의 허물인 건데 이제 와서 누구를 원망하겠어? 네 탓 내 탓 따져봐야 소용없지. 그저 내 소원은 우리 도련님 그 안에서 새 사람 돼서 나오는 거, 그것뿐이야. 그러나 제 바람과 달리 도련님은 여전히 저희와의 면회를 거부했고 출소 후에는 소리 소문 없이 종적을 감춰버리고 말았습니다. 도련님과 연락이 완전히 끊어져 버리고 만 거죠. 그치만 도련님을 찾아볼 엄두도 못 냈어요. 안타깝지만 도련님이 언젠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사는 수밖에 없었어요. 갚아야 할 빚 때문에
하루도 쉴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도 그 시절 너무나 소중한 우리 딸 미진이가 태어나면서 절망 속에서도 웃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과 저는 모든 걸 포기할까 하다가도 아이를 보면서 힘을 내곤 했죠. 우리 딸은 특히 애교가 많고 아빠를 좋아했습니다. 울다가도 아빠가 안아주면 뚝 그칠 정도였죠. 남편도 하루 종일 흙먼지를 쓰고 힘들게 일하고 돌아와서도 매일매일 딸과 대화를 하고 책도 많이 읽어주었어요. 그 덕분인지 우리 아이는 특히 언어 발달이 빨랐죠. 돌 조금 지나서부터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말을 잘했거든요. 오랜 막노동 생활에 몸 여기저기가 고장난 남편은 새로운 일을 구했습니다. 바로 택배 일이었죠. 그건 부부가 함께 할 수도 있다고 해서 저는 미진이가 유치원에 가 있는 동안에는 남편과 함께 택배 배달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요령이 생기고 남편과 둘이서 호흡을 맞춰가며 하니 재미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열심히만 하면 제법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어서 돈 욕심에 몸이 부서져라 하나라도 더 배달하려고 악착같이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하루라도 빨리 비청산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때는 저 멀리 제 몫의 행복이 절 보고 어서오라 손짓하며 절 기다려주는 것 같았어요. 조금만 더 열심히 노력하면 행복을 손에 넣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희망이 넘치던 시절이었죠. 그러나 남편과 택배 일을 시작한 지 2년 만에 저는 또 한 번 엄청난 시련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몰던 택배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 들어온 역주행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난 것이었습니다. 택배차가 미끄러지면서 옆으로 굴렀던 건 기억이 나요. 눈을 떠보니 병원 천장이 보이더군요. 여긴 어디예요? 우리 미진 아빠는요? 환자분 깨어나셨어요?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기억나시나요? 여긴 병원입니다. 어디 불편한 데 없으세요? 의사의 말을 듣고 제 온몸 구석구석을 살펴보니 특별히 아픈 곳은 없더군요. 근데 의사가 제 발가락을 두드리며 여기 어떠세요? 느낌 오세요? 하고 묻는데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의사는 분명히 제 발을 두드리는데 제 발은 아무 느낌이 없는 겁니다. 오른발 한번 움직여보세요. 제 발은 아무리 힘을 써도 뿌리를 내린 듯 침대에 붙어 꼼짝도 안 하더군요. 어떡해요? 저 발이 전혀 안 움직여져요. 발에 감각이 없어요. 신경 손상 때문에 하반신에 마비가 왔습니다. 저 어떡해요, 선생님. 치료하면 낫는 거죠? 선생님이 고쳐주실 거죠? 연구 장애를 입으셨어요. 치료를 한다고 해도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건 힘들 것 같습니다. 저는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죠. 우리 남편 좀 불러주세요. 우리 남편 어디 있어요? 여보, 나 어떡해. 그러나 뒤이어 들려온 의사의 말은 제가 하반신 마비라는 진단보다 더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차에 함께 타고 계셨던 남편분은 그 자리에서 사망하셨습니다. 네? 뭐라고요? 그 이후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장례는 어떻게 치렀는지 저는 하나도 기억이 나질 않아요. 그저 멍한 상태로 오라면 오고 가려면 가면서 미친 여자처럼 정신 나간 상태로 남편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장례식 후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 더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딸 미진이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8살 어린 미진이에게 엄마 아빠의 사고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고 아빠의 죽음을 본 아이는 실어증에 걸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미진아, 말을 해봐. 말을 하라고. 아무리 다그치고 애를 써도
아이는 단 한마디 말도 내뱉지 않더군요. 아빠랑 제잘제잘 이야기 나누는 걸 그토록 좋아하던 아이였는데 한순간에 말을 잃고 입을 닫아버리다니. 저는 어린 딸을 붙들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아이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휠체어를 탄 몸으로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유명하다는 심리상담소나 언어치료센터를 찾아다니며 아이의 실어증을 고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남편과 제가 사고를 당하고 1년이 다 되도록 아이는 입도 뻥끗하지 않더군요. 해맑게 웃는 얼굴이 예쁘던 미진이는 웃지 않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제가 수십 번 물어봐야 겨우 작은 수첩에 대답을 적어서 보여주고 평소에는 구석에 앉아 가만히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딸아이의 실어증을 고칠 수 없었던 저 역시 마음의 병을 얻게 되어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 보냈습니다. 저희 두 모녀의 집은 온종일 사람 말소리가 단 한마디도 들리지 않는 침묵의 집이 되었죠. 그렇게 절망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천지가 개벽할 정도로 놀랄만한 일이 저희 집에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남편의 일주기 제삿날이었어요. 하반신이 마비되어 움직임이 자유롭지 않은 몸으로 저는 최선을 다해서 남편의 제사상을 차렸어요. 평소에 남편이 좋아하던 치킨도 한 마리 상에 올렸습니다. 남들이 보면 예법에 어긋난다고 하겠지만 그냥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올리고 싶었어요. 살아생전에 아이에게 전부 양보하고 먹다 남긴 뼈나 뜯으면서도 행복해하던 남편의 얼굴이 떠올라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여보, 당신 좋아하던 치킨이야. 매일 우리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고. 좋아하는 거 실컷 드시지도 못하더니 이제 실컷 드셔요. 그리고 우리 미진이, 말 잘하고 똘똘하던 당신 딸 미진이 빨리 말문 좀 터질 수 있게 당신이 도와줘요. 미진아, 아빠한테 절 올려라. 쓸쓸한 제사상 앞에서 말도 못하는 딸아이 혼자 어설픈 절을 올리는 걸 보고 있자니 가슴이 쓰리고 아파 견딜 수가 없더군요. 가슴을 쥐어뜯으며 울음을 참던 그때였습니다. 난데없이 초인종이 울리는 겁니다. 올 사람이 없는데 누구지? 미진아, 나가보렴. 미진이가 쪼르르 달려가 현관문을 열더니 갑자기 비명을 지르면서 뭐라 외치는 겁니다. 전 너무 놀랐습니다. 무려 1년 만에 미진이가 침묵을 깨고 말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미진이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너무나 놀라운 말이었습니다. 아빠? 아빠야? 뭐? 엄마, 아빠 왔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서 마비된 다리를 질질 끌고 현관 앞으로 갔습니다. 미진아, 너 지금 말했어? 너 말한 거네? 말할 수 있네, 이제? 저는 미진이를 끌어안고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저 한마디를 들으려고 제가 쏟아부었던 노력들이 생각나 울음이 멈추지 않더군요. 1년 만에 아이의 목소리를 들으니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러웠어요. 정말 남편이 제 기도를 듣고 딸의 말문을 트이게 해준 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전 아이가 말을 시작한 것에만 정신이 팔려 밖에 서 있는 사람을 신경도 못 썼는데요. 아이가 그 사람을 가리키며 토끼 눈을 뜨는 겁니다. 엄마, 저 사람 누구야? 아이가 손짓한 곳에는 뜻밖의 방문객이 서 있었습니다. 아이가 아빠라고 부르던 그 사람은 놀랍게도 교도소 출소 후 연락을 끊었던 시동생이었어요. 시동생이 15살 때 소년 교도소에 있었던 때 연애관으로 밖에서 만나는 건 거의 15년 만에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릴 때는 남편과 시동생이 닮았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어른이 된 시동생은 묘하게도 남편의 모습을 닮아 있었어요. 생김새가 비슷하다기보다 풍기는 분위기나 머리 모양 같은 것이 어딘지 모르게 남편을 연상케 했어요. 그래서 미진이가 아빠로 착각을 한 모양이었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도련님이에요? 정말 도련님이에요? 여긴 어떻게 왔어요? 어른이 된 도련님은 철없던 시절 저희에게 막말과 분노와 짜증을 쏟아내던 사춘기 소년이 아니더군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할까요? 아주 번듯한 모습으로 나타나 저는 크게 놀랐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 있나 싶어서요. 그런데 놀란 저보다 더 놀란 건 시동생이었습니다. 다리를 못 쓰는 저를 보고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말도 제대로 못하더군요. 형수, 다리가 왜 그래요? 사고가 좀 있었어요. 얘기하자면 너무 길어요. 그나저나 여길 어떻게 알고 찾아왔어요? 오늘 무슨 날인지 알고 찾아온 거예요? 일단 들어오세요. 어리둥절한 채로 집 안으로 들어온 시동생은 제사상에 놓인 남편의 영정사진을 보고는 다시 한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형수님,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 도련님, 사실 오늘 이 사람 일주기 제삿날이에요. 저는 시동생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시동생의 소송 비용과 합의금을 갚기 위해 밤낮 없이 일하다가 형이 교통사고로 저 세상으로 떠나고 저마저 두 다리를 못 쓰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담담하게 했죠. 이야기를 다 들은 시동생은 형의 제사상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형님, 저 왔습니다. 형님 이렇게 가실 줄 알았으면 좀 더 일찍 찾아뵐 걸. 제가 너무 늦게 왔네요. 죄송합니다. 형님, 너무 죄송합니다. 형수님도요. 저 때문에 그렇게 고생만 하시다가 사고를 당하신 줄 저는 꿈에도 몰랐어요. 그래도 이렇게 일주기 제사에 동생이 온 걸 보고 형님이 많이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나저나 이제껏 어디서 뭘 하다가 이제야 나타난 거예요? 형이랑 저랑 도련님 얼마나 찾았는데. 저 사실 확인해 볼 게 있어서 왔습니다. 네? 확인이라뇨? 15년 만에 나타나서 갑자기 뭘요? 형수님도 아셨어요? 제가 형님 친동생이 아니라는 거요. 사실 전 알고 있었어요. 남편과 시동생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이라는 사실을요. 시동생이 감옥에 있을 때 남편이 이야기해줬거든요. 남편이 비밀로 하라고 해서 입 다물고 있었는데 영원한 비밀은 없었나 봅니다. 그거 어떻게 아셨어요? 형님은 끝까지 숨기고 싶어 했는데. 사실 저한테 생모라는 여자가 찾아왔었어요. 시동생은 수감 중에 우연히 만난 사람의 도움으로 출소 후에 연예인 매니저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해요. 주로 밤업소를 뛰며 공연을 하는 밤무대 가수들의 관리를 해주다가 그 가수 중 한 명이 히트곡 하나로 소위 말하는 대박을 치면서 시동생도 큰 돈을 벌 수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연예인 매니지먼트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잘됐다. 도련님은 어릴 때부터 원래 머리가 비상했어요. 뭘 해도 잘할 줄 알았어요. 너무 큰 사고를 저질러서 인생 망치는 거 아닌가. 형이랑 걱정도 많이 했는데 이렇게 큰 성공을 해서 돌아오니 너무 장하고 기쁘네요. 형님이랑 형수님이 저를 부모님 이상으로 잘 키워주신 거 깨달았어요. 출소하고 사회에서 일하면서 쓴맛 단맛 다 보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형이랑 형수가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지요. 두 분한테 은혜를 갚을 생각 하나로 이 악물고 버텼습니다. 근데 제가 좀 성공하고 나니까 어떻게 알았는지 생모라는 사람이 찾아왔더라고요. 승훈아, 너 승훈이 맞지? 내가 네 엄마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엄마는 지금 계속 요양병원에 계신데. 뭐? 그 여자 치매 걸렸어? 네 아버지 부인 말이야. 하긴 엄밀히 따지면 아버지도 네 친아버지는 아니지. 넌 내가 데려온 앤데 네 아버지가 그냥 자기 호적에 올려준 거니까. 뭐예요? 갑자기 나타나서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너는 원래 내 아들이라는 거야. 네가 엄마 아빠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생판 남이라고. 그러니까 너에 대한 권리는 전부 나한테 있단 얘기지. 뭐라고요? 승훈아, 나는 널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어. 네 이름도 내가 지어준 거야. 늘 너를 먼 발치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근데 너 요즘 굉장히 잘 나간다고 하더라. 그럼 낳아준 엄마한테 효도라도 좀 해야 하지 않겠니? 엄마, 모른 척 하지 않을 거지? 그거 정말이에요? 내가 우리 엄마 아빠 아들이 아니라는 거 말이야. 그래, 정말이라니까. 너 낳았을 때 사진 보여줘? 조사해보니까 생모라는 사람 말이 전부 사실이더라고요. 형수님, 어떻게 형님이랑 형수님은 생판 남이나 다름없는 저한테 그렇게 잘해주셨던 거예요? 그렇게 큰 사고를 친 저를 내치지 않고 사고 뒷수습까지 다 해주시고 왜 그러신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친자식한테도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형이랑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잖아요. 아니, 아버지 상간녀의 자식이니 남보다 못한 사이인데 왜 그렇게 한결같이 저를 사랑해 주신 건가요? 이유를 알고 싶어요, 형수님. 예전에 형님에게 들은 얘기가 있어요. 형님이 저한테 도련님의 비밀을 털어놓은 날, 저도 지금의 도련님이랑 똑같은 질문을 했었거든요. 저는 그 옛날 남편과 나눴던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여보, 당신한테 얘기하지 못한 게 하나 있어. 뭐? 그게 뭔데? 승훈이 말이야. 사실 승훈이는 우리 엄마 아버지의 자식이 아니야. 그게 무슨 말이야? 아버지가 바람을 피우셨는데 그 상대방 여자가 이혼 전에 낳은 자식이 바로 승훈이래. 뭐? 그럼 도련님이랑 당신은 혈연 관계가 아니란 거야? 둘이 그냥 남남이잖아. 아니지. 아버님이랑 바람난 여자 자식이니까 당신이랑은 원수 같은 사이 아니야? 그렇게 말하지 마. 나 우리 승훈이한테 아무런 악감정도 없어. 내가 승훈이 사랑하는 거 진심이야. 이해가 안 돼.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그애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 걔네 엄마가 3살짜리 아기를 우리 집에 던져놓고 도망가 버렸거든. 우리 엄마 입장에서는 그 애가 얼마나 미웠겠어. 그래서 그 애를 울리고 구박도 많이 했어. 근데 나는 어린 승훈이가 너무 가엾더라고. 그 어린애는 어른들의 추잡한 불륜이랑은 아무 상관도 없잖아. 승훈이를 달래주고 보살펴주고 하면서 정이 많이 들었지. 돌이켜 생각해보면 승훈이가 있어 웃을 일도 많았고 내가 힘을 받은 적도 많아. 승훈이는 누가 뭐래도 내 동생이야. 승훈이는 내가 끝까지 책임질 거야.
그런 마음가짐으로 남편은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시어머니가 요양병원에 간 후로도 끝까지 자신과 혈연관계가 아닌 동생을 진심으로 돌보고 키웠던 겁니다. 이야기를 들은 시동생이 뭔가 의아한 듯 묻더군요. 형수, 그럼 엄마는 왜 요양병원에서 날 그렇게 찾았을까요? 형수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엄마가 병원에서 절 찾는다고. 다른 사람은 다 잊었어도 저만은 기억한다고요. 엄마는 제가 뭐가 이쁘다고 절 찾은 걸까요? 어머님도 마음의 짐이 많으셨을 거예요. 어린 도련님한테 화풀이한 게 미안하기도 하셨을 거고요. 그래도 몇 년 동안 엄마라 부르며 모자지간으로 지내셨잖아요. 맞아요. 어릴 때를 떠올려봐도 엄마가 절 특별히 미워했다거나 구박했다거나 그런 기억은 별로 없어요. 도련님은 가족들한테 충분히 사랑받으면서 잘 큰 거예요. 어머님도 형도 도련님을 남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제 이야기를 들은 시동생은 남편의 제사상 앞에 술 한 잔을 올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왜 그 마음을 이렇게 뒤늦게 알게 되었을까요? 조금 더 빨리 알았다면 그런 어처구니 없는 사건을 저지르지도 않았을 텐데. 지난 날이 너무 후회가 됩니다, 형수님. 저 때문에 형님이 돌아가시고 형수님은 이렇게 큰 장애를 입으시고 큰 빚에 허덕이게 만들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도 뉘우치고 이렇게 찾아오셨잖아요. 전 이렇게 절 찾아와 준 것만으로도 고마워요. 도련님을 지키고 싶었던 건 남편의 뜻이었고 전 그 뜻을 따른 거예요. 도련님 원망하지도 미워하지도 않아요. 어떤 허물도 다 덮어주고 감싸주고 지켜줄 수 있는 거. 그게 가족이잖아요. 형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형수님은 제가 잘 모실게요. 저 배은망덕한 놈 아닙니다. 저한테 베풀어 주신 은혜 천천히 두고두고 다 갚을게요. 한참을 울던 시동생은 미진이를 보더니 또 한 번 놀라더군요. 이 애가 제 조카인가요? 아니요. 이름이 뭐야? 도련님, 사실 얘가 실어증이에요. 지 아빠 저 세상 떠나고 저 휠체어 신세가 된 거 보고 충격을 많이 받은 모양이에요. 그렇게 말 잘하던 애가 하루아침에 입을 닫았어요. 아까 도련님 보고 아빠라고 부른 게 1년 만에 처음 입연 거예요. 갑자기 말문이 터진 것도 놀라운데 아빠 소리를 하니까 제가 어찌나 놀랐는지. 시동생은 아이가 놀라지 않도록 더 부드럽게 미진이를 부르더군요. 이리 와봐. 난 삼촌이야. 아빠 동생. 나 처음 보지? 나도 너 처음 봐. 반가워. 삼촌이 돼서 우리 조카 태어난 것도 몰랐네. 미진이는 조금 부끄러운지 쭈뼛거리면서도 시동생에게 다가가더군요. 실어증에 걸린 후로는 낯선 사람이랑 눈도 잘 못 마주치고 소심한 성격이 돼서 걱정이 많았는데 딸아이의 변화를 보니 놀랍고도 반갑더군요. 삼촌이 더 빨리 왔어야 했는데 미안해. 삼촌이 아주 바보 같은 짓을 저질러서 집에 올 수가 없었거든. 그동안 고생 많았다. 미안. 그런데 미진이가 도련님에게 아주 작은 소리로 뭔가 말하는 겁니다. 미진이는 힘들어하면서도 또박또박 하고 싶은 말을 전했습니다. 삼촌, 알아요. 그리고는 사진 한 장을 가져와 보여주더군요. 그 사진은 제가 결혼할 때 찍은 사진인데 아직 어린 도련님이 저와 남편 사이에서 함께 찍었던 거였습니다. 아니, 이 사진이 여기 어떻게 있어?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이 사진 기억나죠? 신랑 신부 사이로 도련님이 파고들어서
사람들이 다 웃고 난리였잖아요. 아빠가 줬어. 삼촌에 대해서도 얘기해줬어. 아빠한테 무슨 일 생기면 삼촌이 아빠 대신이라고. 뭐라고? 아빠가 그런 얘기를 하셨어? 그래, 아빠 말씀이 다 맞아. 이제부터 삼촌이 아빠 대신이다. 우리 조카 아무 부족함 없도록 삼촌이 잘 키워줄게. 형수님, 일단 이사부터 하시죠. 이 좁은 곳에서 다리도 불편하신데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휠체어라도 다닐 수 있는 집으로 당장 옮기겠습니다. 시동생은 바로 아파트를 구해 저와 딸을 이사시켰습니다. 그리고 집안 구석구석, 화장실까지 제가 잡고 의지할 수 있는 손잡이를 설치하고 휠체어가 지나다닐 수 있도록 문턱도 없애는 등 제가 편히 살 수 있도록 공사까지 해주었습니다. 시동생이 대체 얼마나 큰 성공을 거둔 건지 비로소 실감이 나더라고요. 도련님, 저희 때문에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큰 도움을 받아도 되는 건지 나 잘 모르겠어요. 형수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해드릴만 하니까 해드리는 거예요. 형수님이 저한테 해주신 거에 비할 바가 아닌걸요? 그리고 제가 미진이 언어 치료 받을 수 있는 것도 다 알아놨으니까 내일 당장 저랑 같이 가보시죠. 실어증은 거의 대부분 심리적인 문제가 원인이라 아동 심리 상담이랑 같이 진행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미진이는 말문이 트이긴 했지만 아직도 말하는 걸 힘들어했죠. 아이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도록 꾸준한 지원을 약속한 시동생이 너무나 고맙고 든든하더군요. 도련님, 너무 고마워요. 사실 나 다리도 이렇게 되고 나 혼자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서 많이 울었는데 이렇게 시동생 덕을 보게 되네요.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한 일을 하는 것뿐인데요. 남보다 못한 저를 사랑으로 품어주신 형님이랑 형수님이에요. 이 정도는 당연하죠. 게다가 미진이는 제 조카인데 아무 조건 없이 뭐든지 해주고 싶어요, 전. 근데 형수님, 저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뭔데 그래? 뭐든지 말해봐요. 저 엄마 한번 찾아뵈려고요. 형수님이 같이 가주실 수 있으세요? 잘 생각하셨어요. 어머님, 상태가 많이 나빠지셨지만 그래도 도련님은 알아보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와 시동생은 시어머니가 계신 요양병원으로 갔습니다. 벌써 너무 오랜 세월을 도련님만 기다리셨던 어머니는 시동생을 보자마자 바로 알아보시더군요. 승은이 왔니? 학교 잘 다녀왔어? 엄마 나 알아보겠어?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요, 엄마. 괜찮아. 사내 자식이 울지 말어. 좀 늦으면 어떠냐? 왔으면 됐지. 응? 잘 왔다, 잘 왔어. 근데 네 형은 언제 오니? 왜 이렇게 안 와? 형 좀 찾아봐라, 응? 엄마, 형도 곧 올 거야. 걱정 말고 편히 쉬셔요. 감격적인 모자 상봉 후 시동생은 다시 한번 저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 불편한 몸을 해가지고 꾸준히 시어머니 찾아오신다고 병원에서 칭찬이 자자해요. 고마워요, 형수님. 어쩌겠어요. 나 아니면 아무도 찾아올 사람이 없으니 어머니가 기다리실 거 뻔히 아니까 안 올 수가 없었어요. 근데 도련님은 괜찮아요? 뭐가요? 낳아주신 엄마 말이에요. 찾아왔었다면서요. 어쩌기로 했어요? 저한테 엄마는 한 분뿐이에요. 그 사람은 안 볼 겁니다.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했어요. 괜찮겠어요? 그래도 낳아준 엄마인데. 낳았다고 다 엄마는 아니겠죠. 3살짜리를 버려두고 연락 한 번 없다가 제가 성공했다고 하니 돈이나 뜯어내려고 하는 엄마는
전 필요 없습니다. 엄마라는 생각도 아예 안 들어요. 제 생각에 낳기만 했다고 다 엄마는 아닌 것 같아요. 자식을 키우면서 서로 부대끼고 희노애락도 같이 느끼고 정이 쌓여야 진짜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시동생의 친모는 그 뒤로도 몇 번을 연락을 해왔지만 시동생이 만남은커녕 대화조차 단칼에 거절해서 결국 그 뒤로 다시는 찾아오지 않는다고 해요. 천륜이 끊기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지만 시동생도 나름대로 마음의 상처가 있을 테니 시동생의 선택을 지지해주기로 했습니다. 새 사람이 돼서 돌아온 시동생의 등장과 함께 힘들기만 하던 제 인생의 먹구름도 활짝 걷히고 맑은 하늘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요즘은 딸이랑 시동생 회사에 소속된 가수들의 콘서트도 구경 다니면서 즐거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딸도 실어증을 완전히 극복하고 예전에 조잘조잘 말 잘하던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왔답니다. 이제는 딸과 함께 행복을 누려보고 싶습니다. 이 정도면 남편도 하늘에서 더는 우리 걱정 안 하겠죠?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